이제 제 14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86페이지. 일단 먼저 러닝북을 구하셔야겠죠.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PC일 경우에는 채널 아트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성경 기록이 거의 끝난, 그래 이제 침묵의 시대, 그러니까 중간기라고 합니다. 중간기 역사를 지금도 다루게 될 텐데 흐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14화 헬라 시대, 주전 400년으로 잡은 거는 이제 중간기의 시작의 시대, 323년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해입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아 봤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바빌로니아는 70 몇 년밖에 안 됐지만 페르시아는 200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자, 이 페르시아가 이제 거의 동방 지역은 다 잡아먹었죠.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 서방 지역을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언제 내가 저기 그리스 지역을 잡아먹나 이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때마침 페르시아 좌서쪽 끝에 있었던 동네 중에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이오니아 지방은 여러분 지도에서도 보듯이 그리스 지방과 굉장히 가까운, 배 타고 조금만 가면은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오니아 지방에는 기본적으로 그리스 말을 쓰는 그리스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아니 우리는 말도 그리스 말을 쓰는데 우리가 뭐하러 저 동방에 페르시아에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가 저 속국의 노릇을 해야 돼? 그렇게 늘 불만 있었던 차에 저기 그리스 지방의 아테네랑 다른 몇몇 나라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반란을 일으킬 테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아테네가 오케이 그럼 반란 일으키면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제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죠. 반란을 진압하러. 그런데 이 아테네가 막 상대가 됩니까?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쑥대밭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이 어세를 몰아서 그리스를 완전히 이제 속국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그리스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어지게 된 게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이제 첫 번째 전쟁이 바로 490년의 마라톤 전투, 그리고 480년의 살라미스 해전인데 누가 이겼게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영화 300의 배경이기도 하죠. 처음에는 페르시아가 점점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전히 페르시아가 대패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잃게 되고 이 일 이후로 이제 페르시아는 이제 점점점 저물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서구 지역으로 이제 헤게모니가 이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동방이 지고 서방이 뜨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 정도 까지 하고 한번 우리 힘의 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힘의 이동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성경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 성경 역사와 세계사가 특별히 제국의 흥망성쇠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지금 느끼셨죠? 그래서 쭉 정리해 보는 겁니다. 어느 지방이 힘을 가졌는지. 자, 먼저 첫 번째로 바벨로니아. 대략 한 주전 18세기경에 여러분 아시는 그 함무라비가 바벨로니아의 왕이잖아요. 바벨로니아가 힘을 가졌던 시대가 첫 번째 시대. 그리고 저기 이제 옛날에 이제 수메르 문명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이 어쨌든 초기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가 힘을 가지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 시대 1446 그 시대 대충 주전 15세기경에 이집트 18왕조 기간에 이집트가 거의 제국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영토도 넓히면서 아주 강한 강대국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히타이트가 또 힘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주전 10세기경에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페니키아. 이 시기에 주전 10세기경에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기에 이제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방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2세기경에 그 해양민족의 대이동이 있었을 때 이 사정권에 벗어났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시리아였죠. 아시리아가 힘을 잘 비축하고 있다가 이제 한 8세기경에 거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제국의 땅을 넓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바벨로니아가 일어나서 다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제 메데 바사라고 하는데 바사가 페르시아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 그리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잠깐의 번영의 기간을 가지지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그리스 내전 30년 전쟁에 들어가면서 힘이 약화되고 그 약화된 힘을 이용해서 강성해지는 게 마케도니아.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를 통해서 마케도니아가 뜨기 시작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동방 원정을 떠나면서 동서양 전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빨리 죽죠. 그리고 나라가 또 흩어지고 쪼개지고 하다가 나중에 로마가 일어나서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 지역을 지배하는 그런 패권 국가가 됩니다. 이렇게 힘의 이동이 축축축축 이렇게 10개 정도로 나눠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제가 정리해 본 건데 여러분들 이 흐름만 좀 쭉 기억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네, 이제 그리스 전쟁이 그리스 내전이 발발했는데 페르시아하고 이기고 나니까 그때 당시 엄청난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지들끼리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시대 당시가 소크라테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였고.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사실 요 시기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개인 교사가 아리스토텔레스였죠. 뭐 그럴 정도로 비슷한 시기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리스 시대는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철학적 사유가 깊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자유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너무 잘난 사람들이라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힘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아테네 중심, 스파르타 중심으로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리스 내전으로 들어가서 막 지들끼리 찢고 뽑고 싸우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스파르타가 이기기는 하지만은 그러면서 아테네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테네는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역사에서 그냥 찌질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스파르타도 그때 이기고 난 뒤에 뭔가 힘을 얻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상처뿐인 승리였다는 것이죠. 대신 누가 이익을 얻었냐면은 마케도니아가 힘을 얻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 2세가 이제 그리스 전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빌립 2세가 빨리 죽죠. 빨리 죽고 난, 암살당해서 죽고 난 이후에 젊은 청년 알렉산더가 이제 왕이 되고, 페르시아 그리스 사람들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리고 난 이후에 이 그리스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연합군을 구성해서 동방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명분은 뭐냐면 이제 페르시아에게 복수하겠다. 옛날에 니들이 쳐들어왔지, 이제 우리가 쳐들어가겠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복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동방 원정이 이제 주전 333년부터 323년 대략 한 10년 정도 쭉 진행이 됩니다. 저렇게 해서 다 정복하고 뭐 도시들을 건설하고 이렇게 동방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동방 원정을 떠났던 이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큰 역사적 변혁을 맞이했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이제 막 정복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법으로 뭘 사용하기 시작했냐면 그리스 철학.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스 철학에 심취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다니는 곳마다 그리스 철학을 전파하고 그리스 철학을 전도하고,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과 동방의 공주들을 결혼시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그리스 문명과 동방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동서양의 융합, 헬라 문화의 전파, 그래서 헬레니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레니즘이 동방 전체에 확 퍼지면서, 동방 전체를 지배했으니까 확 퍼지면서 이제 제일 외국어로 뭐가 되냐면 헬라어가 제일 외국어가 되고, 그러면서 이 새로운 문화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동방 지역 전체에도. 그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세계사적인 정보이고, 그러면 이제 아시리아는 공포 통치였고, 바벨로니아는 엘리트 통치였고, 페르시아는 관용 통치였는데, 이제 영리하게도 이제 알렉산더, 헬라 제국은 뭐로 통치합니까? 문화적으로 통치하면서 세계화를 이제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퓨저니즘의 시대, 이제 짬뽕, 혼합, 문화적 혼합과 짬뽕이 되는 시대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으로 말미암아서 도래하게 되었습니다.